안녕하십니까. 안세금의 대표 박인종 행사입니다. 오늘 139강은 속전속결 주택인의 제한법 강의해가지고 각종 주택법상의 세액공제, 감면, 소득공제, 준비금의 비용 인정 후 환입, 비과세, 저율과세, 분리과세, 취재환수 등 이런 여러가지 아주 복잡한 거를 한 시간만 한 번에 걸쳐서 하겠습니다. 이걸 뭐 다 할 수도 없고요. 이게 지금 우리 안세재형 저널 역시 초짜에 오늘 조혜택인의 제한법이 이제 마지막인데요. 조혜택인의 제한법이 이렇게 잘 규정이 돼 있고 요약이 돼 있습니다. 요약이 돼 있는데 요약에 불과하고 또 다음 페이지까지 이렇게 요약이 돼 있습니다. 찰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페이지까지 이렇게 있네요. 이렇게 요약이 돼 있는데 이게 뭐 서너 대여섯 페이지 요약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안세에서 만드는 이 주세법전 요거 이제 이렇게 안세고 이렇게 이것도 주세특혜 제한법이 거의 857페이지가 있어요. 1페이지부터 이게 두꺼운 책에 이만큼이 주세특혜 제한법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법전의 3분의 1. 이거 법전이 이제 1분만 한 건데, 이 옛날에는 이제 주택인의 제한법이 한 100조 정도였었어요. 근데 이제 사회가 복잡 다기화되고 여러 가지 이익단체가 많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업종, 저런 업종, 또 이런 상황, 저런 상황, 또 나이에 따라서 청소년부터 중년층, 장년층, 노인층, 또 장애인, 또 어린이, 뭐 보육원, 뭐 온갖 사회적 단체, 또 사회복지기업 등등해서 우리도 해줘야 된다, 이것도 해줘야 한다, 또 예금 같은 경우는 또 저축에 대한 비과세, 또 분리과세 등등 뭐 할 때마다 정부 바뀔 때마다 어떻게 보면 퍼플리즘이라고 할 수 있는데 퍼플리즘 퍼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주택인의 제한법을 뭐 신설하다 보니까 몇 조에 몇 해서 막 172조에 다시 1, 다시 13, 70 몇 조에 뭐 다시는 28까지 간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게 한 300조문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뭐, 나쁜 말로는 이제 누더기 같다고 할 수도 있는데, 그만큼 많은 조직이나 사회에서 자신의 어떤 상황에 대한 주세 지원이나 특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 있게 국회에 전달됐고,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어떻게 강행할 수도 없어요. 근데 제가 그래도 웬만한 기업이 꼭 공통적으로 누구나 적용하는 거 몇 가지만 뽑아가지고 하고 나머지는 그냥 여러분들이 나중에 찾아봐야 되고 아니면 회계사나 세무사, 세무대리인들한테 물어봐가지고 알려서 적용받거나 아니면 그분들한테 맡기셔야지 이거를 직접 뭐 한다는 것은 거의 뭐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사업을 해야지 이 주택인의 제한법상의 혜택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찾아내려고 이거 뒤지고 앉아 있다가 칸에 잘못 기재하거나 뭐 주세 감면 신청서가 안 들어가거나 아니면 뭐 서식이 좀 날라가거나 아니면 쓰다가도 우리 회계사 안세금 사람들은 이게 매일 몇 시간 이걸 하니까 숙달 되지만 사업자들은 1년에 한두 번 하는데 숙달이 되겠어요? 기껏 다 써놨다가 잘못 눌러가지고 날라가 버리고 딴 걸로 바뀌어 버리고 뭐 그러면 정말 하루 종일 해도 안 되고 하루 종일이 뭡니까? 일주일 내내 시간을 써도 안 됩니다. 그래서 왜 돈을 좀 주고서 맡기는 것이 현명한 길이죠. 현명하게 일을 하다 보면 생산성과 매출이 올라가는 것이지 이런 거에 잡혀서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나 알아야 맡기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알아야 주세요. 그러면 알아서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알아야 맡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것만 아주 최단 시간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주세 지원은 각 세법에서 이미 있어요. 사실 상당히 많은 세법에서 자신의 자체 세액공제, 감면, 비과세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특수업종이나 특별 상황에 대해서는 주택법의 300조 이상의 조문에서 다양한 혜택과 이런 거를 적용하는데 이런 혜택을 제공하면서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합니다. 그 혜택에 맞는 요건과 의무를 잘 준수하는지를 국세청에서 잘 보고 있어요. 이게 또 국세청 전산망이 완전 빅데이터 돼 있어가지고 어떤 회사의 주세 감면이 딱 그 신청서가 들어가서 감면 금액이 세액에서 차감돼가 나가면 그걸 딱 관리하고 있다가 시간 되면 그때 그 요건
충족 여부를 점검하는 그 빅데이터가 다 가동이 돼가지고 그런 걸 쫙 또 전국에 있는 기업에 대한 그 주세 감면 내용을 다 이렇게 모니터링 합니다. 모니터링 해가지고 모니터링한 효과에 대해서 뭔가 이상한 징후가 보인다 그러면 그런 분야에는 이제 다 또 조사를 해가지고 안 되면 안 된다고 통제돼서 추징하고 이렇게 사후 관리를 한다는 얘기죠. 그다음 또 이제 사후 관리하기 전에 이미 최저한세라는 게 있어요. 또 중복 지원도 안 되고 또 넘치는 것은 그렇지만 혜택이 이렇게 이렇게 있었는데 조세 세율이 있어 최저한세가 있어가지고 넘치는 부분 이것은 이제 안 되면 다음 연도에 2월에 해가지고 나중에 지나서 혜택을 줄 수도 있다 이렇게 2월 공제를 해준다. 2월 공제 이렇게 되니까 한번 조세 혜택 돼 있는 것들이 그렇게 쉽게 소모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중소기업의 혜택이 지원돼 있어요. 공평 혜택이 중소기업 위주로 공평 혜택을 보고 대기업에 있는 건 뭐 몇 개 안 됩니다. 이 연금이 인력개발세 공제 뭐 이런 거 있고 뭐 있는데 그래도 이제 워낙에 대기업은 또 설비 투자나 환경 투자나 이런 시스템 투자를 워낙에 세게 하니까 거기서 나온 세액 공제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무려 세율이 한 5% 내지 10%쯤 돼가지고 설사 삼성전자 할지라도 세율 25%가 아니라 10몇 프로대라고 합니다. 19%대라고 한계 세율이 하는데 아마 한 5, 6% 정도는 세액 감면의 각종 혜택을 경험받고 있다고 생각을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중소기업 위주로 혜택을 주는데 중소기업만 주다 보니까 난 중소기업 넘고 싶다 해서 이제 피터팬 증후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는 안 클래 그냥 작은 애는 남을래 뭐 그래가지고 피터팬 증후군을 내는데 그래서 이제 요새는 중소기업에 대한 혜택을 중견기업이나 이런 식으로 확대하는 추세라고 하는 것이죠. 자, 한번 봅시다. 중소기업 특별세가 이거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건 모든 기업, 모든 중소기업이 다 거의 모든 제조건설, 음식, 서비스 등 거의 모든 중소기업이 적용되는데 유독 안 되는 게 전문면허증 사업자예요. 이게 이제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뭐 이런 전문면허증자들은 다 안 돼요. 사실은 제가 이렇게 일을 하면서 관찰해 보니까 이 변호사는 혹시 몰라도 이 회계사나 이런 데들은 이 사무직원들이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이 고용효과가 엄청나게 큽니다. 사실 회계사 한 명당 한 서너 명도 있고 세무사 한 명당도 한 서너 명씩 있는데 다 노동집약적이에요. 거의 데드라인에 고생하는 거 일을 많이 썼습니다. 우리 직원들도 그 신고 납부 데드라인에는 정말 밤잠 설치는 거 주 50시간 이거 정말 아슬아슬합니다. 이거 이제 앞으로 지켜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뭐 전 집에 가서 그냥 놀면서 일해라 애 보면서 일하는 걸 애 보는 거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지 이거 회사에서 일해야겠다 하는 게 큰일 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요새는 뭐 일하고 싶어도 일은 못해요. 왜? 50시간 때문에. 왜? 일을 뭐 더 하고 싶은 사람이 왜 없겠어요. 하루에 뭐 8시간만 일을 안 하고 15시간 일해도 까딱없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도 스톱! 못해 너 일 법 때문에 뭐 이렇게 가지고 이제 되고 있는 것이 과연 좋은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이해가 있어야 되겠다. 또 모든 법에는 예외 없는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외는 인정해 줘야 된다. 어쨌든 이 모든 업종에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이 적용되는데 전문면허증 사업은 제외된다. 그래서 이런 사업에도 근무한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한 20만 명은 넘을 거예요. 한 20 내지 30만 명은 될 건데 가족까지 치면 100만 명이 정도 되는 거니까 굉장히 큰 직군이죠. 노동집약직입니다. 자, 소기업은 수도권 외에, 경기도권 외에는 30%의 세액 감면을 해주는 것이다. 30% 세액 감면 해주면 중소기업에는 법인세율이 10%인데 30% 세액 감면 해주면 7%가 돼요. 7%. 그럼 최저한세 7%에 걸려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밖에 못해요, 사실. 이거 하나 하면 나머지는 아무리 있어봤자 그림의 떡입니다. 왜? 최저한세에 걸려가지고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2월 공제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뭐 매년 또 수도권 내 기업은 30%의 세액 감면을 받는데 뭐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지 뭐 2월 해봤자 또 다음 년도 또 2월 하면 영구 2월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수도권 내 기업은 20% 그나마. 이거는 이제 1%더 여지가 있네요. 10%에서 20% 빼면 8%가 되니까. 근데 최저한세가 오는 경우도 8%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잘 주의해야 됩니다. 도매업은 이제 이게 그냥 자기가 만드는 고생이 덜 들었다 그래가지고 세액 감면율을 이제 10%만 해주는 것이고
소기업 말고 근데 저 중기업이라는 게 있어요. 또 세 분류해서 중기업은 수도권 외에는 15%, 수도권 내는 이제 그냥 10%고 지식기반 사업은 10%, 도매업은 또 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중소기업이 그냥 1순위로 하고 1순위 외에 더 이상 할 수 없고, 왜냐면 또 어떤 사업자나 맡기는 분들은 어느 정도 세금 내게 좀 해줘. 너무 안 내도 눈치 보이고 내가 버는 게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거 하나만 하고는 말아요. 더 이상 하면 귀찮잖아. 또 나중에 그 요건이 좀 찌그러져 가지고 흥결돼가 나중에 추징당하면, 사후관리해가 추징당하면은 정말 더 나쁘다 그래가지고 그냥 하나만 하고 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 중소기업 특별세계 하면 이거 하나만 잘 해도 웬만한 구매세액은 다 인정해 준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가 있어요. 역시 중소기업이죠. 그래서 사업용 자산이나 포스 시스템, 뭐 전산 시스템, 뭐 이런 모든 전산 투자에 대해서, 물론 이렇게 되면 이제 이걸 사서 투자를 하는 기업도 혜택이지만, 이런 시스템을 파는 그 전산 컴퓨터 IT 기업들, 또 이런 제프체 통신망 설비 사업자들도 매출액이 올라가니까 혜택을 보는 것이죠. 어쨌든 투자액의 3%다 이런 얘기죠. 중견기업은 1 내지 2%, 위기지역은 7%가 돼요. 위기지역, 뭐 사업 위기지역, 뭐 사업이 막 빠져나오고 그런 위기지역에는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서 7%의 세액공제를 주고, 이 위기지역에 대한 중견기업은 3%가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지금 둘 다 중소기업만 적용되지만, 야, 나 중소기업 아닌데도 뭐 적용할 거 없냐? 뭐 그러다니까 있습니다. 뭡니까? 인력이요. R&D는 이제 누구나 해야 되죠. 특히 이제 소기업은 R&D 할 투자할 이익이 안 나니까 그냥 있는 대로만 사는데, 대기업은 어쨌든 끝까지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연구개발을 계속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R&D 개발비 세액공제가 10조에 있어요. 모든 업종, 모든 회사에. 그래서 신선장 동력 관련 연구개발비는 이제 20% 정도 깨주는 것이죠. 신선장, 새로운 먹거리, 이거를 창출한 동력의 그런 사업에 이제 투자하고 있으면, 연구개발하면 20%. 또 매출액 대비 R&D 비중이 이제에 따라서 이제 30%또 해주는 게 있고, 원천 기술, 우리가 이제 보통은 이 공학 기술, 즉 남을 베껴서 모방하는 기술은 잘 발달한 산업 대국이지만, 원천 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아직 약하다. 왜? 사실 전쟁 나고 겨우 고생하다가 근간 30년 동안 이제 빨리 추월 전략에서 했는데, 이제 기초기술을 투자할 때가 되긴 됐지만, 기초기술 투자라는 것은 한번 투자하면 금방 성과가 나오는 게 아니고 10년, 30년, 50년이 나와도 나중에 제품이 나올까 말까 한 것이고, 산업화가 될까 말까 한 것이죠. 지금 우주개발을 하지만 거기다가 여행자를 몇 명이나 실어 나른다고 지금 하겠어요. 어쨌든 하는 거죠. 그래도 이런 원천 기술비는 20%, 중소기업은 30%의 그 세액공제 준다는 얘기죠. 또 작년에 비해서 순증가분 이런 것들은 40%도 해주는 게 있어요. 중소기업은 50% 해주고. 그래서 상당히 그 R&D 투자에 대해서는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상당히 많이 공제해준다. 이러니까 모든 업종에 대기업도 가능하니까 큰 기업, 대재벌도 신선장 동력비, 원천기술비 20%, 이게 되게 큰 겁니다. 이게 거기는 이런 거에 지출 금액이 조 단위가 넘잖아요. 조 단위가 넘으니까 조에다가 20% 하면 2천억 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세액 감면을 받는 것이죠. 이 R&D에 대해서는. 그래서 우리나라 이 연구개발비 지출액이 꽤 상위권에 속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 5, 6위 정도 되지 않을까. 절대액으로도. 그러니까 이제 미국, 중국 빼고 독일까지는 아마 우리보다 앞설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한국쯤 있어요. 연구개발비 투자액이. 근데도 이제 아직 그 기초과사 과학보다는 이제 응용 기술에 뛰어나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나라 산업이 전 세계 1위가 그래도 꽤 있는 겁니다. 응용 기술이 뛰어나니까 남들이 먼저 만들었다 하더라도 전체 분해해가지고 쫙 본 다음에 한국 사람 장점 있잖아요. 이거 부족하다. 이거 하면 되겠다. 이런 아이디어를 번뜩 껴가지고 더 좋은 신제품을 만들어서 좀 개발된 제품 만들어가지고 곧 따라잡아가지고 1위가 되는 그런 전략이 바로 이런 R&D 전략이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 이제 또 한 가지가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공제인데, 고용을 유지해준다. 중소기업이 사실 하청 대기업에 납품하면서 대기업이 딴 데로 바뀌면 딴 데로 다른 나라로 가버리거나
딴 지역을 가버리면 이게 이제 낙동강 오리알이 되는 거예요. 야, 이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 잘라야 되잖아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고용 유지를 시켜라. 상시 근로자 1인당 시급을 유지하면은, 또 근로자 수주 유지를 하면은,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불가피한 임금 감소액이 있다. 왜? 어차피 저쪽을 가버려가지고 이제 한 사업부를 없애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아니면 별도법을 만들거나 해야 되는데, 그럴 때 임금 감소액 50%를 이제, 그 불가피한 경우시죠. 이 소득공제를 해주고, 임금 보존액의 75% 소득공제를 해준다. 이 소득공제라는 것은 그만큼 세율을, 이 금액에 대한 뭐 20%의 세율, 20% 세율을 아예 안 내게 해주는 거니까 굉장히 큰 겁니다. 그러면 그런 금액의 75%에 20%, 25%, 75%하면 이게 얼마입니까? 250, 15%죠, 15%. 15%만큼은 그냥 주는 거예요, 그냥. 그 임금 보존액의 15%만큼 주는 거니까 85%밖에 안 들어간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 중소기업 창업 지원을 하거나 창업 보육센터에 대해서 지원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과밀업체 외 지역, 즉 서울 외 지역에 창업을 하면 창업일로부터 기초 5년 플러스 그 이후 4년간에 걸쳐서 그 창업, 중소기업 창업 지역의 법인소득세 50%를 감면해 준다. 물론 뭐 창업하는 기업은 당연히 처음에 중소기업이죠. 딴따라나 이렇게 노는 기업 아니면 거의 다 매출액 2,500, 3,000억까지는 다 중소기업이니까 창업하자마자 5년 플러스 4년까지는 다 중소기업일 거예요. 어쨌든 그런 이익이 날 때부터 최초 소득 발생할 때부터 9년간은 50% 세액을 감면해 준다. 이거 대단히 큰 겁니다, 이것도요. 스톡 옵션이라고 하는 것이죠. 주식 매수 선택권에 과세 특례가 있어요. 16조에 3에 있는데 저특법 벤처기업의 벤처기업이어야 되죠. 적격 주식 매수 선택권 행사 시 이제 전에는 이제 아예 완전 비과세를 하는 게 좀 있었는데 이제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도덕적 해이가 있다 해서 이제 이거를 금방 과세하는 것은 좀 부담이 되고 또 아직 스톡 옵션을 행사했다는 것은 아직 캐시가 리얼라이즈 현금이 확보된 게 아니고 행사한 거에 불과하니까 행사할 때는 과세를 하지 않고 과세를 이연시킨다. 2월 나중으로 넘긴다. 안 하고 나서 추후 이분이 스톡 옵션 행사에서 주식을 취득한 사람이 주식을 스톡 옵션 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세를 과세하자. 그러나 1년 내 처분할 때는 근로소득세나 기타 소득세를 과세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외국인 요새 이제 국제화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실제 많은 외국인들이 있고 또 실제 국제 결혼도 많이 있고 또 동남아인들 부인들이 많이 와서 결혼도 하고 또 국내 또 많이 배운 여자들은 또 이제 자기가 먹고 살 수 있다고 안 하기도 하다 보니까 인구 부족 현상이 이렇게 미스매치가 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인이 이제 오는데 그 중에서 기술자가 따라오죠. 아무래도 오다 보면 외국인들이 결혼도 하러 오고 기술자도 오고 그냥 경영자도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자에 대해서 근로소득세 감면해 주겠다. 왜냐면 우리가 이제 외국 기술자 채용할 때는 네트를 얼마 이렇게 해서 약속을 하니 그쪽에서는 국내 세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얼마 주실 겁니까? 이렇게 딱 계약을 하고 이제 오는 거잖아요. 기술자들 특히 기술자면 이게 그래도 대단하게 우리 민도 같은데 기술자가 많이 있으니까 상당히 급여는 수준은 낮지만 기술 수준은 높아서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런 엔지니어링 기술도의 계약에 의해서 국내 기업에 외국인 기술자가 취업하면 근로일부터 5년간 50%의 감면 50% 감면을 근로소득세 감면해주면 상당히 이거 엄청난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아도 소득공제에 의한 면세점 2,500만 원까지는 거의 과세가 안 되는 데다가 3, 4천부터 과세가 되는데 5천 계약해봤자 차액 2,500에 대한 과세해봤자 제 느낌에는 한 2, 300만 원 되는데 그거에 대한 50% 감면이면 150, 200만 원 되는 것이잖아요. 어쨌든 외국인들은 네트 페이를 중시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바로 이제 국내 기업한테 외국인한테 혜택을 주는 게 아니고 국내 기업한테 그만큼 급여의 기업의 혜택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50% 감면해준다. 또 외국인 근로자 이 근로자는 이제 경영자도 있어요. 사무직 등 단일 과세한다. 외국인에 대해서 CEO건 CFO건 사무직도 가능해요. 약간 기술자만 가능했는데 사무직들도 근로소득의 19%의 단일 과세를 한다. 5년은 가능하게. 왜냐면 한국의 세율이
그냥 복잡한 것 같은데 다단계 누진세율이고 6%부터 42%까지 올라간다는데 나는 어디쯤 돼? 뭐 이러니까 그러지 말고 걱정하지 마시오. 당신 50% 감면받는 사람도 있지만 그건 기술자만 하는 것이고 그냥 19%의 단일 레이트로만 과세하겠다. 19% 정도면 뭐 전 세계적으로 근로소득세에 대해서 평균 19% 정도는 다 아마 비슷할 거예요. 20% 19% 왔다 갔다 합니다. 이렇게 해서 19% 단위라면 한국도 뭐 괜찮네. 그리고 이제 이로 경영자들이 오죠. 이 경영자가 온다는 얘기는 가족이 온다는 얘기고 또 자기가 같이 일을 하고 싶어하는 몇 명이 또 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 명이 오면 그 한 명이 오는 게 아니죠. 한 5, 6명이 국내에 와서 5년간 근무를 하고 뭐 그러다 보면 잘못하면 잘하면 여기서 터잡고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한국 사람 되는 거예요. 노란 머리지만 노란 머리도 나중에 한 몇 세대 가면은 섞이다 보면 까만 머리쯤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한국이 인구 부족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기술자가 외국인들이 와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얘기죠.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 대해서 그런 소리 갑니다. 하도 중소기업 어렵다 그러고 또 청년들은 대기업만 가고 싶습니다. 공기업 가고 싶습니다. 이러니까 중소기업 좀 가라. 중소기업 월급이 너무 낮은데요. 그렇지 않은 데도 꽤 많이 있어요. 사실 중소기업 중에서 잘 나가는 데는 대기업에 부럽지 않은 연봉을 주는 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근로소득세에 감면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 대해서 청년을 29까지 봤었는데 무무 등등이 있기 때문에 35까지 연장을 했어요. 35살도 청년이에요. 옛날엔 중장년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34살도 애게게 청년이야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 취업 후 5년간 70%를 면제해주고 있어요. 이것도 큰 겁니다. 게다가 6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도 이렇게 이런 면제 기간에 5년간 면제에 포함시켜야 된다. 왜냐하면 전 업종, 청년이건 장년이건 어쨌든 취업을 많이 해서 근로소득세에 대한 감면을 통해가지고 이건 감면해준다는 얘기는 역시 넷페이의 방식이면 그만큼 근로자한테 직접 준다기보다는 회사한테 그 세액을 부담을 줄여줌으로 인해서 그만큼 혜택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다음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중소기업 위주로 돼 있지만 대기업도 있는 것도 있다 그런 얘기고 또 왜 이런 것들은 대기업도 다 적용이 되는 것이죠. 중소라고 써붙인 것만 중소가 되는 것이고 나머지 중소라고 써붙지 않은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니까 고용유지나 스톡옵션이나 외국인 기술자나 외국인 근로소득 감면 이런 것들은 대기업도 얼마든지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특히 이제 초대기업들 연구 R&D 개발이 많은 이런 데들은 대기업도 다 되는 것이다 얘기죠. 그럼 이제 이렇게 이런 게 있고 아까 300종이 넘대니까 뭐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엄청나게 많은데 내가 이제 공통점만 고르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이것만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또 있어요. 또 찾아보면 있습니다.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분명히 많아요. 많이 있으니까. 그러나 이제 아는 것만 이제 알려주고 나머지는 이제 그냥 한꺼번에 말하겠습니다. 자, 변화와 변신을 꾀하는 거에 이제 우리가 법인 전환이나 중소기업 간 통합에 의해서 보유한 부동산이 이제 뭐 임대업자도 괜찮고 제주도 도소매 음식 숙박에 명의 변경 중소기업 다른 기업으로 통합이 된다든가 아니면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되고 물론 이제 개인사업 법인에 전환돼도 그 법인의 오너는 개인사업자 자체가 100% 돼야 되겠죠. 그게 법인명이 바뀌면 당연히 가치도 이제 옛날에 1억에 산 게 지금 5억쯤 된다면 차익이 4억이 있어요. 4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지금 가세해 버리면 자본금만 4억으로 늘어났을 뿐인데 그게 돈도 된 게 아니니까 양도세부터 내면 이제 법인은 하기도 전에 좌초해 버리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2월 과세한다. 나중에 영구하게 2월 과세할 수도 있고 나중에 처분할 때는 과세하겠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 이제 창업자금이나 가업승계 증여세가 특례가 30조에 5와 6에 규정되어 있는데 창업자금은 젊은 자녀한테 창업자금을 지원해 주더라도 30억에서 5억 뺀 10%만 2.5억만 과세하는데 이게 원래 30억 정도 되면 증여세가 한 2, 3억 되는데 2억 5천만 내게 하는 거니까 엄청나게 좋은 것이고 그 다음 이제 기업 증여 지분은 30억까지는 10%만 적용하고 이것도 30억까지 12억에서 3억에 대한 10%인 3억 내지 2억 5천만 내니까 이건 뭐 거의 공짜 같은 것이죠. 100억까지도 20%만 100억까지 되면 이건 거의 한 45억 정도 증여세를 내야 되는데 20%인 20억만 내니까 역시 반도 안 되는 증여세로 그 돈이 건너가고 그 지분이 건너가게 이렇게 변화를 꾀하는 것이죠. 기타 뭐 각종 준비금, 연구개발비에 대한 아까 세액공제 말고 또 준비금도 비용 인정했다 나중에 환입하면 그때 가서 해준 게 있고 영농 영어
업자들 지원, 공공사업 개발에 대한 특례 지원, 공익사업 지원, 세금의 저축 등도 굉장히 많아요. 은행에 가보면 뭐 대부분 다 웬만큼 한 3, 4천만 원 미만 1인당까지는 거의 다 뭐 비과세, 뭐 분류과세, 면제 뭐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알아보시면 되고, 그리고 장려를 위한 각종 세제 지원도 있고, 다자녀 경차, 예? 제주 첨단 지역에 대한 제주 특구, 동업기업에 대한 특례, 이 동업자들은 서로 합해서 뭘 하다 보면 싸움 박질도 막 벌어지니까 그런 거에 대한 특례가 이 저소득임대차법에 엄청나게 규정이 돼 있고, 신축구 미분양 취득에 대한 임대사업자 지원 등, 또 어린이집 지원, 에듀파임, 뭐 이런 사회적 기업, 최저한세나 이렇게 이제 많이 지원하지만 어쨌든 최저한세나 2월 공제, 사후관리, 추징 이런 걸로 이제 나름대로는 관리하고 있다 이런 거에서 세액공제 받았다고 해서 그냥 나태하지 말고 공제 받은 거에 대한 요건 또 원래부터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한 조건을 잘 충족하는데 신경 쓰셔야 되고, 그런 것이 5년 내지 10년 동안 사후관리가 들어가니까 5년 내지 10년 동안은 충분히 그 사후관리 요건을 특히 유지한다. 특히 뭐 고용유지 뭐 이런 것들은 절대 사람 숫자를 자르지 말아야 돼요. 로봇은 사람이냐? 아니긴 아니죠. 기계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요건을 유지하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렸는데요. 이 정도 하면 이제 저소득임대차법 300조에서 가장 공통적인 것만 알려줬으니 여러분들 이것만 적용해도 저소득임대의 8, 90%가 적용받는 겁니다. 나머지 1, 20%도 찾고 싶으면 직접 회계사나 세무사한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박윤정 회사였습니다.